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간선거 투표날이 3주일 남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해리스폴의 온라인 공동 여론조사 결과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가운데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6%포인트 높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열기가 너무 빨리 정점에 다다랐었다고 우려합니다. 그나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친이스라엘계 로비단체가 음모론자를 포함해 극단적인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만 병합을 훨씬 빠른 시일 안에 이루려고 추진한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이 불안정하면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란의 크라이머 엘라스 레카비가 히잡을 안 쓴 채 서울에서 경기에 참가한 뒤 이란으로 지금 거의 추방되다시피 비행기에 올라탔다고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미국인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2016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주요 뉴스 매체의 보도를 완전히 정확하다고 믿는다는 미국인은 34%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경호원의 하룻밤 숙박비가 거의 $1,200였었다고 의회가 보도했습니다. 의회 감시단체입니다. 정부의 규정보다 훨씬 비싼 비용입니다. 식료품 값이 비싸지면서 미국인의 4분의 1은 식료품 구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인의 난방비도 비싸질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기간 시설의 30%를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70%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는 미국 선거가 꼭 오늘이 화요일이죠. 3주일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편투표, 사전투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뉴욕타임스와 또 다른 그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당장 투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5%포인트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와 해리스폴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 여론조사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6%포인트 공화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따른 그런 선거도 전국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입니다. 74%, 범죄가 68%, 이민이 59%, 세 가지 이슈가 전부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경제가 중요하다가 74%인데 물가가 지금 잡히질 않고 있죠. 범죄 68%,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절감을 하실 겁니다. 이민에 관한 이슈 59%는 이건 이제 정말 공화당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죽하면 플로리다 주지사가 국경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 썼다면서 비행기를 태워서 다른 주로 텍사스에서 망명 신청을 한 사람들을 보내겠습니까?
키친 테이블 이슈가 유권자들 마음속에 들어있고 공화당이 이 이슈를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그에 비해서 앞서서 내놓는 이슈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의 극장에서 민주당 모임에서도 오늘 이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낙태, 그리고 기후변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낙태 55%, 기후변화 47%, 민주주의 위협 41%밖에 안 됩니다. 공화당의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이슈가 74%였잖아요. 74%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낙태단은 55%밖에 안 됩니다. 20%포인트나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더 힐 뿐이겠습니까마는 더 힐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에서의 피크가 너무 빨리 왔다. 여름에 왔다는 거죠. 6월 23일에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판결을 한 이후에 이게 이럴 수가 있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름에 8월 달에 높았죠. 9월 달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모든 것은 선거에서부터 일상까지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정점이 민주당에는 너무 많이 왔다 하고 이미 민주당에서는 뭐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정치적인 광고도 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것도 글쎄요. 아직 3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반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반전 기회가 있다고 보질 않으니까 선전 그 캠페인 광고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건 아마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하원 상원 다 공화당이야 했었기 때문에 약간 자포자기하던 마음이 있다가 6월 달에 낙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뭐가 딱 그 기선이 잡힐 것 같으니까 이럴 때 확실하게 잡아야지 돼 하고 돈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이르지 않았던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선거가 3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어쩌면 공화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라든가 이민이라든가 그런 그 키친 테이블 이슈보다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이 무슨 이렇게 낙태라든가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돼, 기후변화 이게 좀 멀리 떨어져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이 타이밍 같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뭘 저 사람이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슈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슈보다 유권자들 마음속에 훨씬 다가가고 있고 타이밍도 민주당이 조금 일찍 잡지 않았는가. 물론 아직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니까 10월 4일에 하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선거 자금이 뭐 거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풀뿌리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 환경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잡히지 않고 있고 가솔린은 지금 값이 출렁거리고 있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의석을 찾아오려면은 유권자가 마음을 바꾸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질 만한 정책이 갑자기 나오는 것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그 학자금 학자금 융자한 것을 탕감해 준다 하는 것을 studentaid.gov라는 웹사이트를 설명을 해가면서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오늘은 또 뭐 많은 여성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낙태에 관해서 연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총기 폭력이라든가 뭐 물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정당이야 뭐 지난 80년 동안 중간선거에서 이긴 적은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기는 합니다. 두 번 지난 80년 동안 이겼던 대통령의 당이 양쪽에서 다 이겼던 때는 빌 클린턴 때의 임기 2기에 그 당시에는 뭐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고 했어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겼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클린턴 시대 때는 경제를 잡았었고 그러니까 당선될 때부터 문제는 경제야 stupid 하고 아버지 부시에게 선거 캠페인을 했었던 클린턴이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미투 무브먼트도 있고 해서 뭐 그렇다 하지만 모니카 루인스키 뭐 블루 스커트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 클린턴 전 대통령의 DNA가 묻어 있다 하는 게 나왔어도 경제가 좋으면 오케이 하고 그를 믿고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을 정도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지지도가 거의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아들 부시 대통령은 왜 그 본인이 이긴 그 본인의 당이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이겼는가? 그때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죠. 미국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딱 뭉치는 것. 이건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는 거잖아요. 외교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뭐 4천 명이 뭐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서 숨졌던 그래서 대통령 옆에 딱 그 힘을 모아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 지금까지 상원은 잘 모릅니다. 상원에 대해서는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처럼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넷 그 매체 정치에 아주 포커스를 많이 두는 여기는 이상하게 시사주간지 타임이 뭐 시사주간지로서는 구태여 구분하자면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의 논조 자체는 보수적입니다. 구태여 따지자면 진보 보수를 가르자면 그래서 거기서는 공화당이 다 이긴다 하고 많이 나오지만 뭐 여론조사에서 정평이 있는 538 같은 경우는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64%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달라요. 펜실베니아나 아니면 뭐 조지아주나 네바다가 상원 선거에서 어디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정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야. 거기보다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다른 주들을 그 얘기하고 있는 뭐 콜로라도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선거 치르기 3주일 전까지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킨다. 일반인들에게는 공화당이 만약에 하원 상원을 다 그 다수당이 되면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정책 같은 것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지만 상원 하원이 이 그 전부 그 다른 야당이 장악을 할 때는 그때는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것을 겪었죠. 상원 하원이 전부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민자 커뮤니티로서 하나를 보도를 해드리는데 이 내용은 영국 매체 가디언이 굉장히 심도 있게 보도를 했는데 친이스라엘계 단체가 왜 음모론자들 그리고 선거 부정론자들 아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가 극단적인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친이스라엘계 로비 그룹 하면은 에이펙이잖아요. 아메리칸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그 Public Affairs Committee 줄여서 에이펙. 미국의 대통령들 뭐 정치인들 전부 에이펙 연례 회의가 있으면 줄을 서서 가잖아요.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심지어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과 같이 일을 하는 후보도 지지합니다. 동성애자 혐오자 이것도 미국 내에 있는 그 이스라엘계가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민자로서 학대를 받아봤잖아요. 아이리쉬계, 이탈리아계 그리고 이스라엘계 전부 소수 인종이라고 학대받다가 그것을 이제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은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가 민주당에 가깝지만 친이스라엘계 이스라엘 로비 그룹인 에이펙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라도 상관없다. 인종차별주의자라도 선거 부정론자라도 상관없다. 한 가지만 봅니다. 팔레스타인을 계속 압박해야지 된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CPAC이 2,700만 달러를 예비선거 때 광고에 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스라엘계가 세련되게 선거 캠페인을 하잖아요. 절대로 이 후보가 우리 친이스라엘계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이슈를 들고 나와서 무조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그 점령 지구를 영원히 가져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책을 그런 쪽으로 펼치는 후보들을 지지하는데 happen to be 그런 후보들이 인종차별주의자, 무슨 동성애 혐오자, 이민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서 지금 리스 체니를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간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의 하원 의원을 지지한다던가. 이 하원 의원은 뭐라고 선거 광고를 하냐면 미국이 이민자로 넘쳐나서 결국은 백인을 압도하고 말 것이다. 이민자가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펜실베니아의 스카페리 하원 의원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교체되고 있다. 이민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상관없이 에이펙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계 미국인도 그 이민자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논리와도 통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위할 때 유대인이 뭐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블랙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시위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 에이펙은 음모론자들도 지지를 하고 알렉스 존스와 인포월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후보들도 있어요. 미국의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는 이슬라믹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장소 자체가 수상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나는 토론을 할 수 없다 하고 토론을 거부하는 조지아주의 그 한 의원, 릭 앨런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에이펙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J 스트릿이라는 그룹은 에이펙과는 달리 조금 온건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뭐 지지하고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도 팔레스타인에게도 숨쉬게 하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중동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이런 곳이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사실은 점점 그 이 제이 스트릿의 대변인이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점점 대중들은 특히 이스라엘계 그 유대계 그 미국인들은 평화를 원한다. 영원히 항상 이스라엘에게만 100% 좋은 쪽으로 가서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재 단기간으로는 어느 그 집단에서나 강한 목소리도 크고 강하게 뭔가를 밀어붙이는 쪽이 조금 음식과 똑같이 자극적이니까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뭐 유대계뿐만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에이펙이 이렇게 특히 이제 이민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까지도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준다 하는 형편이면은 전부 지지한다는 그 세계관은 사실은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유대계 아메리칸에게도 아메리칸으로부터도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이민자들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데 이스라엘계 그 로비 단체가 워낙에 돈도 많고 이스라엘계는 뭐 투표율이 뭐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도 그쪽에 쏠릴 수밖에 없고 손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코리안 아메리카는 언제가 되면 예비선거에서 2,700만 달러라는 것을 이렇게 그 이민자들 이슈에 맞게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 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은 이제 그 미국이 점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아이덴티티라든가 미국의 정책이 설정되기 때문에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이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이것도 미국의 모습이죠. 현재의 민주당인 대통령 아래에 있는 민주당인 이제 그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도 전에 국무장관을 했고 뭐 유엔 대사도 했고 그런데 공화당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 아래서 그렇게 해서 뭐 콘돌리자 라이스가 당시에 그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그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것도 굉장히 이슈였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전 국무장관과 그때 뭐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국무장관이었고 이번에는 뭐 그냥 평이한 백인 이제 그 국무장관이 두 사람이 만나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앤서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 외무장관격이니까요. 두 사람 다 중국의 통일을 향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선택권이 있다. 이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또 무력을 대만 통일에 대해서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베이징의 대만에 관한 접근 방식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바뀌었다고 분명하게 그 파악을 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는 대신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한다. 그게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데 대만이 통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강제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 강력한 힘이라는 게 무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제시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의 국무장관인 앤서니 블링컨은 우리 미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다릅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그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공약의 약속의 심장은 어디에 있냐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있으면 미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면 또 백악관의 대변인이 그게 그건 아니고요. 조금 순화하고 있었던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지원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중국이 전에는 그야말로 현상 유지로 가려고 하다가 힘도 컸고 다 시기가 있으니까 대만 침공 가능성이 좀 강해지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그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만들고 그 공산당이 중국이라는 국가를 건설을 하고 그렇게 건설된 게 2049년이 되면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목표로 그때까지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국제뉴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만저만 여러 가지 그 물가라든가 고통받는 게 아닌데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상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시아만 연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칩에 있어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 칩의 거의 90%를 공급하는 국가가 대만입니다. 중국이 이제 이걸 따라잡으려고 하고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고 미국인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어떤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만 해협의 불안정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우려하는 그런 점이고요. 막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업교통량이 있잖아요. 길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화물 열차를 못 다니도록 철로를 막아놓는다 하면은 모든 그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것이 안 되고 프리웨이를 막는다 하면 역시 트럭으로 모든 것을 다 나르잖아요. 그게 육지나 그라운드냐 바다냐 물이냐 해협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점도 이제 세계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냉전 시대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도 조금 바뀐 것이고 이제 중국까지 대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위기를 이렇게 딱 그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곡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한 얘기가요. 기술로
경제만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군대도 개혁할 것이고 사람들의 뭐 삶을 개편할 것이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똑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에서 더 세련된 그 반도체 칩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미국 것을 수출을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그 해놓고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게 꼭 미국의 무슨 보호 무역주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질서, 월드 오더, 헨리 키신저 이후에 유명해진 그 말, 그것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의 결단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2049년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준비가 됐다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서방 세계에서는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중국에서의 정보 파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2010년도에도 미국 스파이 조직을 세계 어느 나라나 강대국들은 뭐 강대국 아닌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스파이 조직을 파견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전부 정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0년부터 중국이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중앙정보국이 되겠죠. CIA 요원들을 많이 해체시키는 작업을 했고 실제로 뭐 최대 20명 정도의 CIA 요원이 뭐 중국에 의해서 뭐 숨지거나 살해되는 거죠. 그 경우는 아니면 투옥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전해드리지 못했고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뉴스를 다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과 또 연관이 돼서 전해드리는데 이란의 그 이제 락 크라이머처럼 벽 이렇게 크라임하는 크라이머인 엘라즈 레카비 선수가 일요일에 경기를 끝냈답니다. 그리고 원래 이란 팀이 8명이 선수고 3명이 코치여서 한국 시간으로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어제 화요일에 출국을 했답니다. 출국을 한 이유가 제일 먼저는 이게 BBC 방송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NPR 방송이 특히 신경을 써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그 클라이밍을 할 때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딱 생각나시죠? 최근에 9월 달에 22살의 그 이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도덕경찰, 모럴 폴리스에게 걸려서 경찰에 의해 투옥됐고 그리고 숨진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뭐 스웨덴의 정치인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헤어를 자르면서 여성 정치인이 그 여성을 지지를 한다. 이란은 지금이 어느 21세기인데 아무리 무슨 뭐 정치와 종교에 일치된 그런 국가라고 하더라도 뭐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문을 해서 숨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대단하잖아요. 이란에서도 지금 도시가 100군데가 넘는 곳에서 뭐 노동자들 이란이 이제 오일이니까 오일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어린 학생들 굉장히 많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바로 33살의 크라이머 그 엘라스 레카비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클라이밍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머리를 그 포니테일로 묶었고요. 흰색 저지 입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올라간 뒤에 내려진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BC 방송에서 페르시아어로요. 이제 막 그 페르시아어로 막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페르시아계의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보고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선수가 그 직후에 여권도 뺏기고 휴대폰도 뺏기고 하고는 이제 하루 앞서서 이렇게 출국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죽음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스타그램에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뭐 원래 그 입장할 때는 히잡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려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신의 그 턴이 와서 그 클라이밍을 하려고 할 때나 다 끝내고 나서는 굉장히 침착했다는 그런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아니 히잡을 안 썼다고 그리고 무슨 뭐 히잡을 꼭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전통과 종교와 연관됐으니까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여성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것이 그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상은 3번, 시상 때에 3번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히잡을 다 썼거든요. 이란에서는 히잡 쓴 사진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은메달도 받고 동메달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데서 이 선수의 안전이 염려가 된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란의 유명한 그 에빈이라는 그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보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세계의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억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억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억압을 하는 주체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다. 서울에 있는 이란 대사관도 가짜다. 가짜 뉴스다라고 트윗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트윗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디언이 확인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 끌다가 한국의 외무장관도 이란 팀이 예고 없이 출국했다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9월 달에 그 사건, 히잡 쓰지 않은 젊은 여성에 대해서 숨지고 시위하고 있은 사건 이후에 지금 이리저리 뭐 비영리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시위를 하다가 숨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빨리 뭐 그 시위 때문에 갇혔던 사람들 석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미국 대통령도 또 그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히잡 쓰지 않은 젊은 여성이 숨진 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기도 하고 워낙에 외교관계위원회에서도 오래 일했지만 인권, 민권에 기술을 둔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얘기하기는 아니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남의 그 내정 간섭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이것도 뭐 maybe 제가 오늘의 미국을 끝날 때쯤이 되면은 그 선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는 엊그제 그랬거든요. 내가 이걸 꼭 사야지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전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가 이거 내가 지금 꼭 사야지 되는 거야? 하고 집으려다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식료품비가요.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는 8%지만 시리얼 좀 볼까요? 시리얼과 빵 많이 드시잖아요. 지난해 9월 달에 비해서 올해 9월 달에 16.2% 올랐고 그리고 우유 같은 제품 16%, 알코올이 아닌 음료수 13%, 과일과 채소 10%, 고기 뭐 이런 것은 이제 또 뭐 조류독감 영향을 받으면 더 비싸졌고 평균 9% 늘어나서 식료품비는 뭐 역사상 가장 지금 비쌉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3%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패턴이 바뀌어서 거의 이거 뭐 터닝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닝 컨설트의 식품 음료수 분석가 에밀리 모킨 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료품 쇼핑의 터닝 포인트다. 적게 사고요. 전보다. 브랜드가 없는 것. 제너럴 브랜드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거죠. 마켓 이름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사고 고기도 전에는 무슨 뭐 미역국을 끓일 땐 꼭 양지 머리로 끓여야지 돼. 무슨 묵국을 끓일 땐 등심이지. 이러한 것을 떨쳐버리고 그냥 세일하는 거, 싼 거, 아니면 양지나 등심보다 훨씬 싼 거. 뭐 간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팬데믹 이전이요.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무슨 자연재해가 있다, 국가가 위험하다 해서 사재기한 게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뭐 부엌에 이렇게 사재기하는 그런 그 창고가 따로들 있기 때문에 뭐 선반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런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사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난해 9월 달에 비해서 4분의 1이 그런 것을 안 한답니다. 이유가
막연하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정말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 목표로 아이템을 적게 산다. 이런 얘기. 저소득층은 더 심하겠죠. 물건을 이렇게 살 때 그리고 이거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면서도 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35%에서 45% 정도. 또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그 식료품을 사셔야지 되는 분들, 식료품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크레딧 카드로 사면은 원래 크레딧 카드로 큰 물건 창창 사시는 분들은 이자율이 암만 올라가도 그냥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크레딧을 유지하거나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식료품을 크레딧 카드로 사는 경우는 좀 절실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나쁩니다. 이자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식료품 값은 뭐 내년 중반기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또 이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무래도 막혀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쿠킹 오일 등등 공급망도 지금 나쁘고 게다 대고 무슨 가뭄 등의 자연재해 때문에 평소보다 더 뭔가 돈을 많이 들여야지 되니까 농부들도 좀 덜 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지 되고요. 이건 좀 비싸네요. 하룻밤 숙박비가 1,185달러.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 그냥 약 1,2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 조사단이 지금 이것도 다 나온 보고서는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4년 동안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마알라고라든가 아니면 뉴저지 골프장 있는데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 곳들 거 다 자료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은 자료만 따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의 트럼프 호텔이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곳에서 하룻밤에 1,185달러 경호원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140만 달러 트럼프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다 통계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경호원들이 쓴 돈이 140만 달러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것과 계속 다르기 때문에 우리 비밀 경호원은 그렇지 않았었죠. 사실은 보도에 나오면 예를 들어 뉴저지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가면 그곳에 또 이제 숙박을 하게 하는데 그게 돈 받은 것을 나중에 계산해 보면 그 지역의 평균 그런 그 호텔 이런 비용보다 뭐 3배, 4배까지 높을 때도 있었다. 이런 것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들은 호텔에서 트럼프 호텔에서 하루 차지한 게 $50밖에 안 된다. 우리 비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때는 무료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1,185달러. 이것도 세금이다. 라고 그 하는 뭐 추가 조사가 있어야지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떤 때는 예전 같으면 아니 세금으로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이 이런 보도가 나오면요. 의회 감독국에서 발표한 건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있어? 하고 안 믿는다거나 그래서 그게 어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면 엄청나게 비난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죠. 34%만이 미국 주요 뉴스 매체의 보도를 완전히 믿는답니다. 갤럽에서 2016년도에 조사했을 때 그때 이제 막 한참 선거하고 막 거짓 뉴스 많이 나오고 할 때였는데 그때보다 겨우 2% 나아졌대요. 언론을 믿는 게. 이것도 당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서 민주당은 그래도 한 뭐 70% 정도가 전형적인 그런 그 전통적인 매체의 보도를 믿는데 공화당은 14%만 믿는다는 겁니다. 야, 대단히 차이가 있네요. 3년 연속 공화당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가 6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가 60% 유지. 그리고 아주 많이 믿는다는 14%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은 언론 보도 믿으면 안 돼.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저 가짜야. 뭐 이런 예를 들어 한국의 드라마에서 작은 아씨들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본인이 그 친구를 살해를 하고 나서도 뒤에 딱 그런
그 비디오가 보여도 저거 가짜야라고 뉴스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렇게 언론을 전형적인 언론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누구 유명한 사람들이 대한 언론이다 해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전하고 하는 무슨 팔러라든가 럼블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힘들어지는 뉴스 생태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묶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맞죠? 네, 이 부분이 맞습니다. 천연가스 값이 사실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뭐 한 10배까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해요. 겨울에. 그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다 공급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겨울에 난방을 하는 미국 가정은 난방비가 한 28%가 더 든답니다. 미국 가정의 미국 가정의 반 정도는 천연가스로 겨울에 이제 그 난방을 하고요. 오일로 난방을 하는 경우도 한 4%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북동부에 많겠죠. 27% 겨울 난방비가 올라간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지금 30%의 우크라이나의 기간 시설을 러시아가 폭발시켰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포로 교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전쟁 초기에 마리우폴이라는 지역에서 그 철강소, 제철소에서 군인들과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그 시민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끝까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아무튼 그 또 끌려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끌려갔었던 여성들 1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어제 아주 그 자유로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러시아 사람들은 70%까지 이길 때까지 싸워야지 된다. 26%만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끝까지 싸워야지 된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점령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을 이제 끝까지 싸워야지 된다 하는 것.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끝까지 싸워야지 된다가 많아서 4년제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육받은 사람은 10명 가운데 8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3분의 2만 끝까지 싸워서 러시아를 이겨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민주당의 미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그 낙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여성에 대한 그 생식에 관한 것도 이제 보호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관한 것도 얘기를 했고, 만약에 하원과 상원에서 전부 내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의회 쪽으로 이런 것을 보호하는 법안을 올리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